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홍수 위험과 또 이를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채린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말씀 나눠주실 명사님 모셨습니다. 일생 동안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수자원 관련 연구를 수행하셨고요. 10년 동안 국내 600여 명의 연구진과 수자원 프론티어 연구 사업을 이끄셨습니다. 지난 15년간 또 세계 기상기구 아시아 지역 숨은 수자원 실무 그룹을 리딩하셨던 김승 박사님 모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박사님, 최근에 매년 크고 작은 홍수가 발생하고 또 피해가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어떤 사례들이 있는 걸까요? 한강 유역 위주로 소개를 드린다면은 지금부터 한 100년 전에 1925년에 기왕 최대 홍수가 발생을 했어요. 그 홍수로 용산 일대가 다 침수가 됐고요. 한강변이 전부 침수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제방들은 그때 홍수 이후에 축조된 제방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1990년 홍수 때는 잠실 송파가 다 침수가 됐어요. 그때 아산병원도 침수가 돼가지고 아산병원 입원자들을 후송시키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들었습니다. 밤 12시까지 그 홍수 예보를 지원하다가 저는 수위가 낮아지는 걸 보고 집으로 갔는데 새벽에 일산 제방이 터졌더라고요. 그래서 일산 제방이 완전히 물바다가 돼서 지금의 일산 신도시가 생겨났습니다. 네. 1996년 임진강 홍수라든가 2010년 11년 서울 광화문 홍수, 그리고 2023년 미호천 제방이 무너져 가지고 세종시 그 지하차도가 침수돼서 많은 인명 피해를 입었던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도 가장 최근에 이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건을 접하고 침수 위험성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됐었는데요. 그럼 우리나라 사례 말고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주목할 만한 사항은 2012년에 뉴욕에서 큰 홍수가 발생을 했는데 지하철이 침수됐다는 것입니다. 도시 인프라가 마비가 돼가지고 뉴욕 주식 시장이 이틀간 열지를 못했습니다. 그 후로 뉴욕시는 많은 개선을 했습니다. 원인은 그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홍수 피해가 생기는 걸 보면 그 원인이 큰 비가 자주 또 강하게 내리는 거라고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우리 예상보다도 훨씬 빠르게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리는 횟수도 증가하고 크기도 증가하고 도대체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를 예로 들면은 우리가 1988년에 확률 강우량을 만들면서 볼 때는 100년 빈도 강우량이 70에서 한 80mm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 후로 큰 비가 내리면서 그게 100mm로 증가하고 110mm로 증가하고 지금 2년 전에는 시간당 141mm가 실제로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까? 불과 몇 년 동안에 시간당 강우량이 이렇게 2배씩 증가한다는 거는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100년 빈도 값이 이게 500년 빈도 값으로 증가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100년 빈도 이런 표현을 해주시고 계신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수자원 시설을 설계를 하고 운영을 하는 것은 통계 개념인데요. 자연 현상은 시간이 지나도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이거를 통계 처리해 가지고 확률로 분포를 시키게 되면 100년에 한 번 일어날 수 있는 그 값을 기준으로 설계를 해 놓으면 앞으로도 100년에 한 번 정도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개념을 갖고 하는 건데 그 시간에 따라서 통계의 특성이 바뀌면 안 된다는 가정이 있는데 지금은 기후변화로 시간이 가면서 통계 특성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거죠.
과거의 어떤 값으로 미래의 결과값을 예측해서 파악하는 게 빈도 얘기인 건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비는 이렇게 점점 더 많이 자주 내리고 있는데 이를 방어할 수 있는 우리의 대책도 기후 변화에 맞춰서 계속 보강이 되고 있나요? 일부는 사실이지만 많은 부분 그걸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1990년 홍수를 겪고 나서 강변 도로를 다 높이고 폭도 넓혀가지고 보강을 했죠. 그렇지만 한강 철교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철교를 높이려면은 철도 허용 경사가 1000분의 1이니까 양쪽에 2km를 보강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돈이 수조 원이 드니까 엄두를 못 냈던 거죠. 그런 것들이 한강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렇게 다 퍼져 있는 거죠. 철교들은 보강이 안 된 데가 많습니다. 교량도 마찬가지죠. 그런 데가 취약점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럼 정리해보면 기존 시설을 제대로 보강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고, 그런데 기존 시설의 홍수 방어 능력을 그럼 훼손시키는 부분들도 있을까요? 그런 게 저는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보강도 못하는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면서 홍수 방어 능력을 훼손시키는 사업을 우리가 해왔거든요. 대표적인 게 4대강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4대강에다가 댐을 다 만들었는데 멀쩡하게 물이 흐르던 중간에다가 댐을 만들었으니 그 댐 때문에 물 흐르는 게 지장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굉장히 작은 홍수가 일어났을 때 제방으로 다 감당할 수 있는 이런 홍수 같으면은 댐 안에서 조금 조절을 해가지고 홍수 규모를 줄일 수가 있겠죠. 그건 사실이지만 큰 홍수가 오면은 그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 보들은 홍수 피해를 그냥 키울 뿐이에요. 워낙 지금 하천 환경이 강조되다 보니까 우리가 하천에다가는 놀이시설도 설치하고 운동시설도 설치하고 산책로도 만들고 뭐 자전거 도로도 만들고 거기다 정원도 꾸미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홍수 소통에 지장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제방과 제방 사이의 공간은 우리가 홍수 설계를 계획을 할 때 홍수를 소통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으로 설계를 해 놓은 거거든요. 그렇게 설계를 해 놓고 나서 이것저것 넣어가지고 그걸 훼손시키고 있는 거죠. 더욱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잠수교 같은데 햇빛 둥둥섬을 만들어가지고 커다란 건축물을 만들어 놨어요. WMO 회의를 하면서 외국 사람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이 저게 뭐냐 그래서 세계에서 유일한 강안에 있는 건축물이다 그랬더니 저런 건축물을 왜 만드느냐, 저 비싼 돈을 들여서 왜 홍수 소통에 저렇게 지장을 두지, 저거 밖에다 만들면 될 걸 왜 아래다 저렇게 만들고 있느냐, 저도 아직 이해가 안 됩니다. 여튼 우리 실정은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돈을 들여서 홍수 소통을 방해를 하고 있어요. 사실 말씀 들어보니까 한강 이용객 입장으로서 봤을 때는 이 자전거 산책로 같은 게 되게 좋은 시설로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홍수 대비, 홍수 피해의 어떤 시선에서 바라보면 또 다른 위협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기존 홍수 방어 시설 말고도 새로 설치하고 계획되는 시설들이 홍수 발생 위험을 높이고 또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는 없나요?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정책 중에 하나가 수도권 철도를 지하화하는 거 아닙니까? 수도권으로 들어오는 철도를 지하화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쾌적하게 하겠다는 건데, 만일에 하천이 범람하고 한강이 범람하면은 그대로 있겠습니까? 다 침수가 될 거고, 그뿐만이 아니죠. 서울로 들어오는 고속도로를 지하화하고 있어요. 강변도로도 지하화하고 있어요. 이거는 큰 홍수가 나면은 제가 장담하거든 다 침수됩니다. 서울의 핵심 간선도로가 침수가 되면은 어떤 난리가 나겠습니까? 정부의 교통망이
마비가 되고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주요 시설들을 지금 변전소 같은 거를 지하화하고 있거든요. 변전소가 침수가 돼서 에너지망이 이게 중단이 되면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모든 걸 갖다가 인터넷에 의존하는데 인터넷이 끊기는 거죠. 인터넷이 끊기면은 국가의 모든 은행망, 모든 망이 중단이 됩니다. 국가 운영 자체가 중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서울시 지하철은 전부 다 연결이 돼 있는데 중간에 차단막이 없어요. 차단막이 없기 때문에 어디에 침수가 제대로 됐다 그러면 전 라인이 침수가 되게 돼 있어요. 서울의 지하철이 전 라인이 침수됐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걸 복구하는데 얼마나 걸리겠어요? 국가가 과연 그거를 다 극복하고 이걸 복구할 수가 있겠어요? 저는 지금 상황이 너무 위험하고 너무 안일하다고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한 번의 침수가 너무 큰 여파로 이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전통 홍수 관리 정책이라고 한다면 제방을 높이고 또 배수 펌프장 능력을 개선시키고 다목적 댐의 홍수 방어 능력을 개선하는 것들이 좀 예상이 되는데요. 이러한 전통적인 홍수 관리 정책을 추진하는데 문제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채택하고 있는 홍수 안전의 기준이 너무 낮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강 같으면은 뭐 200년, 250년 빈도로 설계를 했고 여유가 2m가 있으니까 실제로 한 500년 빈도까지 방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만 500년 빈도 홍수가 언제 발생할지 모릅니다. 시간당 141mm가 내리는 마당에 이거 한강이 원류가 되는 거는 저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 지금 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을 획기적으로 높여가지고 이거를 방어를 해야 되는 거죠. 500년이 아니라 1000년, 1500년 이런 홍수가 발생해도 핵심 시설을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정책을 펴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홍수 방어 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되는 걸까요?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걸 1500년 빈도까지 완전히 방어를 한다는 거는 우리 그 현실로 볼 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그 안전도를 최대한 유지하고 그보다는 낮추지 않도록 실제로는 우리의 안전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후변화로 강수량이 계속 늘어나는데 시설은 그대로 있으니까 안전도가 낮아지는 거죠.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계속 보강을 하더라도 그보다 키우기는 쉽지는 않죠. 근데 그 마당에 그거를 갖다 1500년까지 늘린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차별화를 둬서 좋다. 우리가 500년 빈도까지는 완전히 방어를 하겠다. 그렇지만 1500년 빈도까지는 완전 방어를 하지 못하더라도 국가 위기가 오지 않도록 우리가 관리를 하겠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법제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정책으로 우리가 전환을 하려면 어떤 정책과 조치들이 필요한 걸까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비가 왔을 때, 그러니까 설계값보다 더 큰 홍수가 발생했을 때도 확 무너지질 않고 어느 정도 버틸 수 있게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은 여유고를 두고 설계를 조금 키워야 된다는 얘기죠. 전체가 무너지지 않고 일부만 무너져가지고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한강이 범람해서 침수된다고 해도 적어도 교통망, 에너지망, 통신망 이런 것들은 가동이 돼가지고 국가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 이게 회복 탄력성을 갖추는 거죠. 어떤 기후변화로 인한 우리나라 홍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또 정책은 도리어 수도권 집중과
홍수 피해를 가중시키는 지하 구조물 건설로 홍수 피해 대상과 위험도를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정책의 홍수 관리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어떤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럼 끝으로 수자원학회 회원들께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죠? 이건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고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것은 더더욱 어렵죠. 그렇지만 수자원학회는 대학, 연구소, 정부, 기업,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 여러 분야에서 나온 사람들이 그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심각한 문제를 서로 같이 인식하고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힘을 합쳐주기를 저는 간절히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귀한 설명 감사합니다. 네.